내 주치의한테 내가 오늘 대장 내시경을 할 건데 약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 주치의가 끊지 말고 하세요 하면은 그냥 안 끊고 하시는 게 맞고요. 하루 이틀은 끊어도 됩니다 하면 딱 그 기간만 끊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명이 길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검진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만병의 근원이 의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요거 스트레스 검사도 따로 있나요? 뭐 검사 안 해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아시지 않아요? 어떻게 아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의 감정의 제어를 못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몸에도 뭔가 신호가 오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가 나한테 가족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했는지, 내가 직장을 잃었는지, 맞아요. 또 좋은 일도 스트레스잖아요. 승진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 좋은 일도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면 무조건 나는 스트레스가 돼요. 부담감. 그런 거죠. 뭐 저도 사실 어저께 어떤 질문이 오는지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말씀드리는 숫자들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방송하기 전에 숫자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스트레스면서 아유 내가 참 내 발등도 찍었다 하면서 먼저 출연해 제가 하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제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을 때 그 일을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는데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진에서는 심장 박동수가 어떤지를 보는 심박 변이 검사라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많이 높으니 판정을 하지만 아주 표준화된 검사는 아니라서 많이 권유드리는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뭐 재미삼아서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저 요즘 뭐 유전자 검사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건강검진에서도 필요한 항목인가요? 이게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도입이 되면은 옆에 의사들도 해보고 직원들도 해봐요. 근데 가장 많이 손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암을 앓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가족력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든 가족이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인 경우에 이제 그 처음에 도입될 때는 샘플로 약간 싸게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해보면 내가 유방암을 알았는데 검사에서 리스크가 되게 낮다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딱 그 유전자를 검사하는 건 브라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졸리가 그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서 양측 유방 절제술,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는 그 검사예요. 그런데 보통 검진에서 하는 유방암 검사 이걸 하는 게 아니라요. 확률적으로 유전자 패턴 이렇게 나오면 유방암이 많더라라는 어떤 확률 게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이 있거나 다른 암이 있는데 그 암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암에 대한 거 많이 하시고 뭐 내가 탈모가 될 건지 내가 약은 어떤지 어떤 영양소랑 잘 맞는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관상이나 사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그래서 뭐 돈 내고 관상 보고 사주 보는데 근데 이게 좀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효과를 생각한다면 개별 암 검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혹시 탈모 얘기해 주셔서 탈모도 그런 거 검사가 있나요? 건강검진사는? 부모님 보시면 돼요. 그게 더 남성의 정확하다. 탈모는 거의 대부분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머리카락이 많으신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40대부터 건강검진 이야기 이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뭐 이제 뭐 덤도 많게는 30대 초반, 20대 이때도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요 다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유아 검진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이제 6살 되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청소년 검진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국가검진에 열심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자문의원으로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검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진 정도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따로 뭐 병원까지 찾아갈 정도는 그 나이 때는 아니고. 아기들은 급성질환 안 생겨요. 네, 사실 소아청소년이 아픈 경우는 많지는 않죠. 다 생기는 게 급성질환이잖아요. 장염이 생기거나 감기가 생기거나 폐렴 이런 질환들이라서. 반대로 노년기에는 건강검진 되게 중요할 텐데 노년기 건강검진 중요성과 필요한 검사 항목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군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70대부터는 내시경 검사는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그 내시경 하시는 분이 잘하더라도 그 장 자체가 좀 튼튼하지 않으니까 터질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국가암검진, 요양검진 가이드라인을 그 연구를 하기 위한 네. 지침을 만드는 게 프로토콜이고요. 연구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제가 썼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국민으로 관련 단체, 그다음에 그럴 때는 뭐 소비자 보호안이라든가 뭐 노인 단체까지 일반 그 가이드라인의 네. 진료 지침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네.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그런 네. 공청회를 하는데 다들 그 연구를 할 때 가장 제가 그때는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연구자가 아니고 중간 정도 연구자잖아요. 보통 PI 제일 주 연구자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정 교수님인데 저보고 거기에 대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분이 안 가시고 저보고 가라 그랬나 궁금해 했지만 가라고 윗분이 하시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그 진료지침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위암은 75세까지는 꼭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라고 발표를 했더니 노인 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서 제가 그날 욕을 바가지바가지로 얻어먹고 왜 저를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안 해도 된다, 끝내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게 왜 정치적이죠?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그쪽 병원들이 이런 거 피해 가니까요? 그런 면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해야 하면 도움이 되지만 어느 나이 이후로는 해도 도움이 안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 나이 이웃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엄청 역적 내시더라고요. 75세 이상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냥 오픈 캐션으로 열어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역정을 내셨는데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 검진에서는 40세 이상부터는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보통 그 나이를 75세에서 80세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여명,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을 여명이라고 하거든요. 여명이 최소한 10년 내지 5년 정도는 남아있어야 암검진이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이하로 남은 경우는 암검진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간암 걸리면은 다른 장기에 가 있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전체 몸을 다 뒤지져 했더니 대장암이 한 1, 2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간암 자체가 이게 간 절제술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 간암을 진단하신 분은 대장암이 크게 이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간암 치료만 하자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요 암이 발견됐는데 이 암으로 죽을 확률보다 다른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요 암 검진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또 사실 검진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검진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저는 왕왕 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침습적인 검사, 조직 검사, 피가 나야 되는 검사, 마취해야 되는 검사, 입원해야 되는 검사의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고려를 해서 해야 돼서 저는 75, 80세 정도까지 튼튼하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80세 이후에는 내가 크게 문제가 되는 질환이 없는 경우는 요즘 뭐 80세 엄청 젊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정말 중요한 질환이 있어서 여명이 길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검진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알거나 수술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도 있는 네. 나이대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질병은 얼마나 높은 확률로 완치가 가능한지랑 플러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꽤 진행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질병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 한마디로 조기 단계 발견하는 건데 이때 발견되는 분들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수술해야 되는가 아니면 관찰을
방관을 좀 해야 되는가? 왜 이제 대부분의 암이 네. 갑상선 암이라도 갑상선 초음파 하면은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갑상선을 막 쪼개가지고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많게는 30% 정도까지 갑상선암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라서 갑상선암을 처음에는 뭐 5c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관찰만 하자. 맞아.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일본에서 갑상선암이 걸렸는데 키가 작고 뭐 어디 다른 전이도 안 됐고 조직 소견도 유도암이라서 괜찮은 경우를 관찰만 한 경우,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관찰을 한 경우를 그것도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관찰만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수술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되면 수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관찰한 쪽이 조금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크게 차이 안 났어요. 어쨌든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분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알아버렸으니까. 네, 이거 모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 환자 갑상선암 가지고 계신데 수술 안 하신 분이 있었는데 목만 아프면 감기 걸려서 목 아프시면 뛰어오세요. 그럼 다시 막 또 초음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암은 생기면 무조건 치료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암도 조용히 있거나 면역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별로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지 않은 암을 검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 포션을 과진단, 오버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까지 잡고요. 폐암도 한 20%, 유방암도 한 2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위험도가 높은 나이에 해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암 가만히 놔두면 퍼지거나 전이가 될 그런 암들을 잡아내서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동안 갑상선암 검사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슈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다 큰일 난 거예요. 그 갑상선암 그거 해갖고 막 2군데 정도 보험 들어놨던 분은 뭐 벤츠 뽑고 그랬어요. 옆집에서 벤츠를 뽑았는데 저 집이 왜 벤츠를 뽑았지 했더니 갑상선암 아주 초기 거 발견돼서 2군데 받으면 6천만 원으로 벤츠 사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갑상선암 검진을 하는 것과 조기 암에 대해서는 소외감으로 그 이후로 모아서 회의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이제는 뭐 한 200~300만 원 정도뿐이 못 받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결국 받게 된다고 해주셨는데 결국 데이터로는 누가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갑상선암은요 5년 생존율이 100%가 넘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추적 관찰을 못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연구 대상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거고. 몇 년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팔로우업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두려워서 수술하는 경우, 그다음에 1~2mm 정도 커져서 수술하는 경우, 그래서 많은 수가 수술을 받더라라는 게 답이었어요. 네. 저도 제 가까운 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는 뭐였냐면 그 친구 병원 몇 군데를 간 거예요. 근데 모든 병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단 나왔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한 말은 이거 사실 저도 막 공부해 보니까 이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되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 갑상선이 암을 검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이 생긴 것도 있거든. 근데 저도 아까 전에 교수님 하신 말씀했는 게 근데 문제는 이미 네가 알았다. 이거는 너의 평생에 네가 아플 때마다 뭐가 생길 때마다 그게 생각나서 이게 이 스트레스가 또 다른 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는 게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수술하고 수술을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수술하다가 뒤에 신경건드려서 목소리 계속 쉬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죽을 때까지 많이 되면은 갑상선 약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재수 없어서 부갑섬선까지 떨어지면은 부갑섬선 기능 저하층 빠지면 약을 훨씬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서 요즘은 많이 덜 검진 자체를 덜 해요. 하는데 너가 검진해서 뭐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에 이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설명해주고 검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도 독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자, 혹시 약 같은 거 먹는데 건강검진 전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른 약들은 다 별 문제가 없고 침습적인 검사,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나 용종을 떼게 될 때 출혈이 될 위험성이 높아서 시술을 하시는 분은 이 환자분이 그런 위험도가 있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지 않고 검사를 하러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약을 주는 분은 이 약을 먹다가 끊어서 이분이 다시 혈전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 계속 먹고 있기를
원해요. 검사를 할 때도. 그럼 이 사이에서 절충을 하면서 누구만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건 이 검진 의사는 이분이 이 약을 왜 먹고 무슨 질환으로 먹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내 주치의가 검진을 받을 때 이 약을 이틀 끊으세요, 3일 끊으세요, 4일 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검진 의사랑 상의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내 주치의한테 내가 오늘 대장 내시경을 할 건데 약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 주치의가 끊지 말고 하세요 하면은 그냥 안 끊고 하시는 게 맞고요. 하루 이틀은 끊어도 됩니다 하면 딱 그 기간만 끊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검사 때 검진센터에서 끊고 오세요 한 거예요. 근데 끊고 난 다음에 수술이나 검사 전에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환자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끊으라고 얘기한 게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지 검진센터 의사는 당연히 안 먹고 오라고 해요. 또 출혈되면은 또 그거는 또 검진센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내시경 말씀해 주셔서 내시경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 있잖아요. 네. 일단 이거 두 개로 확인하는 이유는 위암과 대장암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거 두 개는? 이제 검진이라는 거의 원칙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목적은 위암과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도 발견되고 위염이랑 궤양도 발견되고 네. 옛날에 알았던 흔적도 발견되고 뭐 점막과 종양도 발견되고 치질도 발견되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목적은 안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시경 검사 받을 때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이거 안 받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냥 일반 내시경. 일반 내시경. 두 가지가 대표적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면 내시경이 아니고요. 그거는 약간 닉네임이고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쿨쿨 잠을 잘 정도는 아니지만 의식은 있지만 뭔가 외부에서 오는 내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둔감한 상태로 환자 대장 내시경 받아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포지션 체인지를 하거든요. 환자가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식은 있지만 약간 진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완전히 쿨쿨 주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재워서 하지요. 그럼 수면 내시경이 보통은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건,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대부분은 그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 진정제를 쓰잖아요. 거기서 생긴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내시경이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일반 내시경은 이 들어온 거를 일반 환자들이 잘 견디나요? 그래서 잘 견디시는 분들은 일반 내시경으로 대장 내시경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위 내시경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위 내시경 할 때도 몇 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겨서 그냥 일반이 다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면 내시경 하면은 적으면 한 7, 8만 원, 많으면 10만 원 정도 돈을 더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날 또 어떤 센터에는 사고 날까봐 보호자도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운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내시경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요령을 익히시면은 일반 내시경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데 못 참아요. 그러면 환자가 막 힘들어하고 급해하면 의사가 천천히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수면 내시경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고 나는 거를 신문에서도 보고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일반을 받았어요. 일반 내시경. 근데 저는 그 공기를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공기가 들어가서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빵빵해져야 내시경이 잘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계속 공기가 들어가면 못 참아서 뜨름을 꽉 하면은 의사가 또 놓고 꽉 하면 또 놓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끝나고 의사가 저한테 교수님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교수님이 의사인 거 아는데 그렇게 꾀꾀거리고 있으면 제가 내시경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발 수면하세요 하고. 그래서 수면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면합니다. 혹시나 이런 내시경 검사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위 내시경 대신 위장 조영 검사 젊은 분들은 그거 선택 많이 하시거든요. 안 불편하니까. 근데 다른 대부분의 검사는 그림자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위장 조영 검사는 이렇게 약 먹고 병원 가면 돌돌돌돌 굴르는 그 검사가 위장 조영 검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위암을 내시경으로 찾아주고 주변이 얼마나 위가 잘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도 잘 못 찾아요. 매우 큰 암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직접 들여다보는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만한 검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어디서 받으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 종합검진센터는
두 가지 우수 내시경 지표랑 그다음에 의료기관 평가 받은 데 요거 두 개. 네, 우수 내시경실이랑 네. 의료기관 인증 받은 데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가검진 받으실 때는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또 거기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건강인 밑에 의료기관 병원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포구잖아요. 서울특별시 적고 마포구를 적고 나는 정말 내시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시경을 잘하는 데서 받고 싶어 한 다음에 위암을 클릭하고 우수기관 검진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검색을 딱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수기관을 받은 병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내과의원은 우수검진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도영 내과의원은 위암은 우수하다. 그래서 이 우수라고 찍혀 있는 데에 가셔서 받으시면 위암 검진을 잘 좋은 데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건소에서 그 기관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시경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의사는 어느 정도 술기를 가지고 있는 의사인지를 평가를 해서 점수제로 우수를 줍니다. 여기에 지금 위암 있고 대장암 있고 자궁경부암 있고 유방암, 간암, 폐암 또 다른 암들도 있을 텐데 국가암은 6개만 해요. 아, 국감. 요 네, 국감이 국감 요 6개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6개가 이게 제일 많다는 의미겠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많은 순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위폐, 간이 항상 1, 2, 3등 위암, 폐암이 제일 많고 위폐, 간 그들이 많고 이제 여기에 왜 국가암 검진 대상 검사에 들어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암들인 거죠.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사망. 두 번째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은 근데 소수라고 들었는데. 예. 그런데 사실 걸리면 대부분의 거의 분들이 90%가 사망을 하니까 제일 무서운데 네. 여기 안 들어간 이유는 적합한 검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 내시경 하면은 위암에 되게 90% 정도 췌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일 여기에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예. 발견되기 좀 어려운데. 되게 증상이 늦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위암과 같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네. 그럼 뭐 이렇게 MRI 찍으면 되는데 MRI는 7, 80만 원 되니까 네. 가격이 전 국민한테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냐도 또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암들은요, 다른 나라, 다른 인종들을 대상으로 요 검사를 했더니 요 검사를 어느 간격으로 하니까 사망률이 엄청 줄어들더라는 근거가 있는 암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암들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여성암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좀 헷갈리는 게 여성분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단 말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근데 암으로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데 또 여성의 암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여기 또 대표적인 암이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 2개 약간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왜 수명이 더 긴 네, 수명이 긴데 또 여기 대표 암에 2가지나 여성암이길래요. 남자분들은 자궁이랑 유방이 없으시잖아요. 남자 대장암이나 위암, 폐암 남자들 훨씬 많나요, 그러면? 아, 일단 뭐 당연히 흡연자가 많으니까 폐암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모든 암들이 자궁경부랑 유방암 제외하고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나머지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술도 많이 드시니까 술에 대한 것도 더 많고 비만도 더 많으니까 비만에 대한 것도 더 많고 거기다가 담배는 대부분 여성 흡연율이 남성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랑 관련된 암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그럼 이제 위와 대장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위암 대장암 검사는 40대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암종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부터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원래 50세부터 시작하다가요. 요즘 이상하게 40대 대장암 환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죠? 아무래도 그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그런 어떤 노출이 더 많고 더 통통하고 그것이 위험인자로 작용을 해서 40대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을 50세에 하는 게 아니라 45세나 40세나 하자라고 가이드라인이 앞당겨지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보통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한테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잠자리? 네, 되게 예민한 얘기인데 네. 자궁경부암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한테만 걸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성병이에요. 성병. 그러니까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생활을 하면 자궁경부암 위험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은 보통 요즘에 10대에 하거든요. 그래서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남자는 자궁경부암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그거를 옮겨요? 아니 여자와 남자가 하는 게 그건데 음경귀두에 바이러스가 있는 분이랑 여자분이 성관계를 가지면 남자분은 음경귀두에 살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남자분한테는. 그 남자 거라기보다는 그 남자도 어떤 여성분한테 받은 게 넘어간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모노감이라 그래서 한 분이랑만 성생활을 하는데 남편분이나 여성분이 다수의 분과 성생활을 하면 배우자하고만 성생활을 이분은 이 다수랑 성생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성분과 여성분이 각각 10명의 파트너가 있고 10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두 분이 하루에 관계를 해도 20명이 서로 한 거랑 같이 성병은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럼 중요한 이거 약간 민감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확인하고. 되게 저희가 상담할 때도 민감한 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제 성생활을 뭐 결혼하고 5년 동안 계속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6년 차에 갑작스럽게 자궁경부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 원인은 남편한테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아니면 그냥 100%란 거야? 그 여성분은 다른 남자분과 한 적이 없어. 그건 모르죠. 이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그것도 자, 모를 이제 수 상담을 있지. 했어요. 진실은 어렵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상담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여태껏 없었어요. 자궁경부암 하면서 이제 근데 보통 여러분이 자궁경부암 검사하러 가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그것도 되게 이게 예민해서 저희가 상담하기에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슬라이드 늘려다가 안 넣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도말해서 슬라이드에 보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 자궁경부암 하는 과정입니다. 여성분이구나. 네, 이렇게 진찰대에 울려서 다리를 벌리면은 여기에 스페큘럼이라는 질경을 집어넣고요. 벌린 다음에 이 자궁경부를 이 솔같이 생긴 걸로 도말을 해서 칫솔같이 생겼어요. 도말해서 이거를 슬라이드에 바르거나 아니면 액체 베이지에 집어넣어갖고 세포들이 나쁜 게 있는지 보는 게 이게 이제 대부분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고요. 종합검진을 가셔서 내가 추가로 돈을 한 5만 원 정도 내면은 이 검사 플러스 자궁경부암 검사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얘는 이상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정확하려면 두 가지 검사를 다 하는 그런 검사를 하죠. 근데 이제 부인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 부인분이 매년 검사를 하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했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검사가 잘못됐을 확률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런 확률도 있고 지금까지 검사가 잘못됐고 올해는 제대로 됐을 확률. 갑자기 김 작가 TV가 지금 사랑과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분은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해요. 본인은 아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남편분이 옮겨줬을 가능성이 좀 있죠. 제가 뭐 좀 있다고 해야지 다라고 얘기하면 그 집안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다 찾아보시잖아요. 찾아보시고. 근데 전 자궁경부암이 남자를 통해 옮겨진다는 거를 좀 물론 잘 모르니까 남자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저희가 상담하기가 되게 예민합니다.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한테는 자궁경부암도 일으키지만 제니탈 마트락에서 그 성기 주변 사마귀 일으키고요. 남자분도 이제 성기 주변 사마귀를 일으켜서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여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어져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몇 년 받아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2년 정도라고 얘기를. 요거는 최소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받지만 이제 검사를 되게 잘하는 데서 실패 없이 했다면 뭐 3년에 받아도 된다. 그리고 또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같이 한다면 뭐 5년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뭐 2년을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검사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나이 되게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경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를 못한다는 얘기 해주셔서 건강검진센터에서 뭐 암 검진 나왔는데 그게 오진단 나온 케이스를 저도 주변에서 좀 몇 명 들었거든요. 이런 거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뭔가 거기서 암 진단 나오면 당연히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직에서 암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암입니다. 조직에서. 네. 그런데 이제 영상 검사에서. 맞아, 영상. 네. 그냥 뭐 암같이 생긴 게 나왔다.
라고 하면 그래도 뭐 폐암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폐결핵이었다 이런 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오진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판정지를 보면은 폐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룰업 배제 진단, 폐암 의심 이렇게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이제 받는 분은 이제 그 받은 순간 폐암 환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상급병원에 가서 막 뒤져보고 조직 검사까지 했고 다음 단계 뭐 기관지 내시경 검사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결핵도 굉장히 폐암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이 나오면 오진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조직 검사가 아닌 다음에 100% 암이다라고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한마디로 조직 검사에서 나오면 그건 암입니다. 거의 오진이 나오는 네.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영상은 어쨌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에서는.